나는 밀리터리 덕후다. 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을 시작합니다. 정철 함께 경례 밀떡. 바로 안녕하세요, 박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온 남자 정명섭 정덕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월간 플래툰 홍희범입니다. 더위 먹은 플래툰의 이준규 기자 되겠습니다. 더위 먹으셨군요. 네. 여러분들 더위 먹지 마십시오. 우리 예. 밀떡이 있습니다. 시원하게 맛없습니다. 해드리겠습니다. 갑자기 냉면을 32도 이게 무슨 일입니까? 더위 맛없습니다. 아니 근데 밀떡, 쌀떡 그런 건 좀 있는데 네. 제가 저번 주인가요? 그 네네. 식구랑 같이 갔는데 닭떡이 있더만요. 그게 또 뭡니까 또? 뭡니까? 저 이준규 기자님 좋아하시겠네요. 너 아니 닭을 별로 안 좋아해서. 정말 좋아하실 것 같은데 이상하네. 닭떡볶이를 닭떡이라고 그러더라고. 닭고기가 들어간 거구나. 예예. 그 소고기 들어간 떡볶이 있었는데 뭐 이제 그거에 이어서 닭고기가 들어간. 저기 고기랑 꼭 드셔야 됩니다 이 기자님은. 그리고 노. 하나 짧게 홍보할 게 있는데 네, 홍보하십시오.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저희 책이 월간 플래툰이 이북으로도 현재 서비스가 되고 있습니다. 아니, 아하. 북한 이게 싫어하시면서 이북을 그렇게 안 봤는데. 드디어 가셨구나. 이 매거진입니다. 네. 뭐 모아진, 리디북스, 뭐 더 매거진 등등 주요 이북 플랫폼들 상당수에 현재 지금 서비스가 되고 있으니까요. 혹시 서점 가기 힘드신 분들은 그쪽을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이게 또 쌓이면 플래툰이 쌓이면 이게 잔소리나 눈치가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그렇죠. 예, 너는 커서 뭐가 될래서부터. 예, 이런 건 보고 있니? 이런 집안 가족들의 공세를 피할 수 있는 네. 아주 좋은 좋은 기회 방법입니다. 되겠습니다. 네, 예. 다 알고 있어요. 네. CF가 끝났기 그렇죠. 때문에 네, 본론으로 CF입니다. 들어가서 이번 시간 한국 전사에 그렇죠. 대해서 네. 우리가 계속 이야기 전쟁. 나눠보고 네. 있는데요. 한국 전쟁은 3년 1개월 2일이었잖아요. 그 중에서 1년, 그 발발 후 1년 동안이 정말 드라마틱했어요. 그렇죠. 음, 정말 올라갔다 내려왔다. 그렇습니다. 정말 참 다이나믹했습니다. 소설도 이렇게 쓰면은 너무 자기적이라고 욕 먹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지난 시간 두 편을 4개월 동안의 이야기가 그렇게 네. 두 편으로 그렇죠. 제작될 수밖에 네. 없었고요. 그 이제 6개월 그로부터 한 6개월 정도 또는 8개월 정도까지의 그렇죠. 이야기를 이번 시간에 다루고요. 나머지 시간 한 2년간의 시간을 다음 시간 다음에 한번 또 다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중국 인민해방군이 드디어 필연적으로, 참전을 네. 하게 된 거죠. 인민회방군이라고 읽어도 됩니다. 네, 사실 중국 쪽에서는 네. 우리가 38선을 돌파하기 전에 어떤 그 메시지 비공식으로 쌓이는 제안을 계속 왔죠. 좀, 보낸 예. 게 있었죠. 넘어오지 마라. 넘어가면 우리 참전한다. 그리고 국군만 넘어오면 네. 자기는 가만히 있겠다. 뭐 그것이 뭐 어떤 전략을 갖고 있는 이야기인지는 모르지만 그것까지 비공식으로 메시지가 왔었어요. 근데 미국은 그때만 해도 뭐 크리스마스 때 집에 돌아간다고 했으니까. 그렇기도 하고 중국 같은 경우는 뭐 얕잡아 봤죠. 특히 메가더 사령부가 문제였던 게 정말 그때 메가더가 중국군 참전 가능성부터 중국군의 전투력에 이르기까지 아주 얕봤어요. 그렇습니다. 정말 심지어 중국군 참전 징후가 거의 명백한 상황에서도 끝까지 무시했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중국 인민해방군은 10월 초부터 네. 야금야금 들어옵니다. 산을 타고 들어오기 시작했죠. 그래가지고 북한에 있는 그 아주 험준한 산맥에 수많은 병력들 처음 들어온 병력이 18만까지 됐었어요. 어이구야 많긴 많았구나 예. 진짜. 그리고 한 18개 사단 가까이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1차 공세를 일단 벌입니다. 1차 공세는 다름이 아니라 한번 그 잽을 날려본 겁니다. 그죠. 예. 그래서 잽을 날린 거에 제대로 맞았죠. 국군 육사단이 맞았고 특히 이제 서부전선 쪽에서 한번 두들겨 맞았어요. 네. 중공군의 전력은 한 어느 정도였어요? 사실은 숫자만 많았지 그 화력이나 이런 걸로 볼 때는 미군의 중장비를, 상대가 안 많이 됐죠. 가져왔죠. 사실 그렇죠. 포병 화력도 굉장히 초보적인 수준이고 네. 전차는 사실상 없었고 항공 전력은 그냥 없다고 보면 되고 그야말로 실질적으로 화력의 중심이 총기하고 박격포 수준이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예요, 진짜. 그리고 꽹가리, 꽹가리. 나팔 이게 아주 중요했죠. 특히 병력 규모는 되게 한 여러 가지 추측이 있는데 100에서 한 150만 정도 아니냐 그렇게 되면 나중에 이제 총 이제 네. 참전을 한 게 이제 그렇게 되고요. 실질적으로 그 최대가 이제 나중에 소개해드리겠지만 70만까지 보는데 50만에서 70만 보는데 자료가 좀 제각각이긴 그렇죠. 해요. 중국 측도 공식 전사에서 뭐 이렇게
정확히 밝히지 않아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사실 미군이 중국군 참전 뒤늦게라도 참전 징후를 진지하게 받아들여서 병력과 부대 배치, 장비 배치 같은 걸 제대로 했으면은 그렇게까지 처절하게 밀리진 않았을 거예요. 사실은 중국군의 화력의 한계가 워낙 세니까.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데 중국군이 그냥 인해 전술로 그냥 막 전방부터 막 밀고 들어온 게 아니라 그렇죠, 아니죠. 얘기하셨던 대로 전방으로 급하게 진격하느라고 다 이렇게 전선이 사실 구멍이 숭숭 뚫려 있었어요. 근데 북한군이 워낙 지리멸멸했기 때문에 이걸 건드릴 반격을 할 생각을 못했는데 중국군은 이거를 정확하게 캐치를 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인원을 이용해서 그 병력 토막난 병력들을 파고 들어가 버린 거죠. 이렇게 되면 사실 미군이 아니라 어떤 군대가 와도 안 돼요. 네. 근데 그거는 이제 2차 공세 때 이제 특히 이제 맞는 말씀이신데 어찌 됐든 그 손에 손 잡고 다 같이 전선을 메우면서 가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건 사실이고요. 네. 이제 2차 공세를 말씀드려야 되는데 1차 공세로 인해서 청천강으로 이제 밀려났었어요. 밀렸죠. 네. 그렇지만 미군은 이거 별거 아니다. 그리고 반격할 수 있다. 병력을 굉장히 소수로 판단했고 극히 일부의 중국군이 들어왔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근데 2차에서 엄청 당합니다. 온 전력을 다해서 중국이 전 전선에 걸쳐서 이제 들어오는데 이제 서부 전선에서는 그 인디안 태형이라고 그러죠. 그 2사단이 아주 완전히 괴멸이 됐습니다. 미 분노리에서 2사단이. 제대로 당했죠. 그리고 동부 전선에서는 우리가 한번 특집으로 다뤘던 그 유명한 장진호 전투로 네, 유명하죠. 장진호 전투. 그래서 10군단이 어떻게 보면 이제 승리로 볼 수 있는 그런 장진호 전투를 벌였지만은 어쨌든 장비를 고스란히 이제 그 가지고 철수했죠. 철수가 돼서 우리가 버팀목이 충분히 될 수가 있었고요. 네. 근데 2차 공세에 너무나도 놀란 연합군이 파죽지세로 밀립니다. 그 거의 뭐 달아나다시피 그렇죠. 하죠. 예. 예. 어떤 전략에 의해서 밀린 건가요? 나중에 이제 전사에서 밝혀지지만 전략은 분명히 있었어요. 그때 캐치한 것은 중국 인민해방군은 보급에 약하다. 따라서 보급로를 길게 늘어뜨리면 네네. 승산이 있겠다 싶은 어떤 전략은 분명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도 굉장히 논란이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도 주요 도시인 평양을 그냥 내주고 그렇죠. 너무 빨리 퇴각을 했다라는 그런 비판은 분명히 사실 있습니다. 청천강을 방어선으로 활용해서라도 어떻게 좀 지연 전술을 했어야 맞습니다.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냥 정말 툭 치니까 확 밀리는 거의 그 수준이었죠. 그렇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네. 무시했다가 그 다음에는 너무 뭐라고 하지 패닉에 빠져버린. 딱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전쟁이란 거는 수많은 변수를 제거해가면서 승리를 가져가는 거라서 사실은 그렇게 뭐 헛된 정보라고 해도 하나하나 확인을 해가면서 하든지 병력 재배치라든지를 했었다면 말씀하신 대로 청천강에서 버텼다면 또 어떻게 될지 몰랐죠. 근데 그 부분이 저는 가장 이제 한국 전쟁 기간 중에 아쉬운 기간이에요. 메가더 사령부의 한계인 것 같은 게 메가더 사령부가 실제로 메가더가 한국에 하룻밤이라도 잔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렇죠. 다 네. 비행기 타고 갔다 당일날 잠깐 돌아오고. 갔다 잠깐 오고. 수원에 갔던 그렇죠. 것도 보고서 그냥 다 심지어 메가더 사령부 도쿄의 메가더 사령부 집무실은 전화가 없었어요. 자기가 전화 직접 안 받겠다. 거의 그 정도로 외부와 단절되고 아청꾼들 얘기만 듣고 작전을 짜다 보니까 인천 상륙작전 하나 때문에 완전 영웅이 돼서 그렇지 실책이 적지 않은. 실책이 네. 적지 않은 게 아니라 거의 메가더 때문에 한국 전쟁에서 패할 뻔했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렇습니다. 네. 3차 공세가 이제 바로 이어지는데요. 사실 그 연합군 측에서는 3차 공세는 좀 있다 하지 않을까.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그런 전략은 사실 평양을 내주고 밀릴 때까지는 그런 전략은 안 썼어요. 사실 중국군의 어떤 약점을 간파를 못하고 있었는데 3차 공세에서 중국도 무리수를 둡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보급을 정확하게 많이 준비한 다음에 공세를 펴야 되는데 대규모 공세를 바로 이어버립니다. 그래서 금방 철수를 해버리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팽덕회도 이제 거절을 했는데 이 작전을 거부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중국 그 지도부가 이제 강행하고 네. 그 나머지 지휘부가 강행을 해서 결국 3차 공세에 이제 서울을 다시 빼앗기죠. 우리가 이제 평택, 오산 그 밑으로 그죠. 수원 이 밑에까지로 이제 밀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연합군이 계속 밀리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워커 장군이 거기서 이제 또 불의의 사고로 그렇죠. 사망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연합군의 별의별 생각이 있는 거죠. 물론 전략적으로는 빠졌지만 여기서 어디까지 더 밀리면 우리는 이제 여기서 빠지겠다. 이런 정말 한반도의 진짜 위기가 이제 이때 온 거고 이러면서 중국 인민해방군이 계속 밀어붙일 이제 힘이 없는 거죠. 이제는. 그래가지고 이제 보급이 이제 딸리는 잠시 걸 보고 숨을 돌릴 틈에
이제 8군 사령관이 교체가 됩니다. 네, 리치웨이로 정도. 리치웨이. 예, 네. 교체가 되죠. 그래서 리치웨이는 서부 전선과 동부 전선에 각각의 작전명을 들어서 뭐 울프하운드 작전이랄지 썬더볼트 작전을 하면서 한번 반격에. 반격을 개시해 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리트리 장군을 또 특기할 만한 게 뭐냐면은 전선 정리를 굉장히 빨리 했어요. 그렇습니다. 이 그 포위가 쉽게 돼 있던 울퉁불퉁한 전선은 일부러 전략적 후퇴를 해가지고 딱 수평으로 만든 다음에 그 적이 공격하기도 힘들고 우리는 공격하기 쉬운 태세를 만들었죠. 실은 리치웨이가 원래부터 그 주장을 했었다고 합니다. 한국 전선에서 이렇게 되지 않겠냐. 왜냐하면 그 리치웨이가 아직 8군 사령부 맡기 전에 네. 워싱턴의 명령으로 일본은 와고 한국도 오고 전선 시찰을 하고 그렇게 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했는데 메가더가 정말 말을 안 듣더라는 거죠, 그거를. 정말 고집불통의 메가더였고요. 그래서 3차 공세까지 말씀드렸는데 이제 중요한 전사에서 중요한 4차 공세를 얘기를 해드릴 시간이 왔습니다. 서부 전선과 동부 전선 공이 그렇게 리치웨이가 조금씩 밀어붙이고 있는 그 와중에 네. 중국도 계속 그 공세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근데 그 공세를 어떻게 봤냐면 전선의 중앙부를 뚫어서 특히 그러면 미군 쪽을 뚫을 거냐 한국군 쪽을 국군 쪽을 뚫을 거냐 역시 국군이 약하다고 본 거죠. 전략적으로 약하다고 반대로 보면 네. 그들은 판단을 잘한 것 같고 그렇죠, 불행히도. 예, 그래서 그 중앙을 뚫었는데 중앙에 바로 밀리긴 했어요. 우리가 밀렸고 그 유명한 육사단도 계속 패전을 계속했죠. 그렇지만은 거기에 무주공산 그 인디언 태형으로 유명했던 미 2사단이 이제 그 사단 해체까지 가기 일보 직전이었는데 그냥 놔둔 이유가 바로 드러납니다. 아주 우주 방어를 한 유명한 전투가 있죠. 지평리 전투. 지평리 전투 한번 역시. 소개시켜 주시죠. 지평리 전투 같은 경우는 미군, 그다음에 이제 뭐 제가 예전에 자료를 조사했던 프랑스군, 프랑스 네. 대대가 원래 이사단 소속돼 있었죠. 프랑스 대대가 이제 지평리에서 일부러 방어 진지를 편성하고 남아 있었고요. 이게 이제 그 뭐라고 하지, 일종의 중국군 공세를 빨아들이는 스폰지 역할을 했던 거죠. 그리고 주전선 뒤로 빠져 있는 거고, 굉장히 위험한 작전이었던 게 사실 지평리 주변에 가봤더니 좀 높은 산이 많아서 포위되면은 이제 공격을 받을 수가 있어서 만약에 중국군의 화력이 뛰어났다면 위험할 수 있었는데 다행히 중국군의 화력이 그렇게 강한 편이 아니라서 중국군의 공세를 계속 좀 이제 막아내는 이제 역할을 했었던 거죠. 이렇게 되면서 이제 그 주전선 밀려났던 이제 한국과 미국 연합군이 이제 반격을 나설 준비를 했고, 그다음에 이 전력을 이렇게 빨아들이는 역할을 하는 게 있어요. 제가 이제 전방에서 군 생활할 때 그랬는데 우리가 2개 분대 병력이 있던 방어선을 대대 주 방어선을 오해해서 상대 이제 그 대대 전력 게임을 할 때 상대방 중대 병력 밀고 들어온 적이 있었어요. 우리는 굉장히 이쪽 병력은 굉장히 땡큐였죠. 왜냐하면 버틸 대로 버티다가 진내 사격을 요청해서 판정관이 2개 중대가 전멸당했다고 판정을 내렸거든요. 이쪽은 2개 분대 있었는데. 네, 그래서 2개 분대가 나중에 포상휴가 나갔어요.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의 교훈은 완전 포위가 됐어도 불굴의 의지로 그렇죠. 방어를 한다 보면은 좋은 결과가 나온다는 그렇죠. 거예요. 그걸 그 미 2사단의 23연대가 보여준 거고, 그래서 유명한 지평리 전투 전에 뭐 또 소개를 한번 해드린 적이 네. 있습니다만 한 63개의 그런 어떤 그 한국 전쟁의 그 전투사에서도 아주 손꼽는 그렇죠. 그런 전투가 벌어졌고요. 이런 4차 공세 후에 굉장히 그 좀 중국군이 엄청난 데미지를 먹긴 먹었지만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세가 분명히 자기 쪽에 유리하다고 판단을 해서 공세를 어마어마하게 벌입니다. 이번에는 완전히 동부전선을 뚫어서 삼중의 방어선을 뚫고 그 어떤 공격선을 확보해서 완전 포위해가지고 서부전선과 동부전선을 일시에 괴멸시킬 수 있는 엄청난 작전을 했고, 그때 동원된 그 사단수만 58개 어이쿠. 사단인가요? 예, 그 정도 됐고요. 말 그대로 사람을 갈아 넣었죠. 그렇습니다. 한국 전쟁판 아르덴 공세네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유명한 동부전선의 우리의 이제 아픈 패전의 그 전투, 현리 전투가 나오죠. 네. 그건 뭐 이 기자님 잠시 소개해 주시죠. 그렇죠. 당시 뭐 중국 12군단, 27군단 그리고 북한군 그 5군단을 주축으로 하는 중국은 군단은 아니고 네. 이제 집단군이라고 요즘 얘기하는 군이죠. 예. 네네. 투입이 됐는데 거기를 맡고 있던 곳이 그 한국군 3군단 군단장은 유재영 장군이었어요. 이 군단장이 유재영 장군이었던 게 어떻게 보면 한국군에게 지금 이 불행이었죠. 양반이 지금 세 번째인데 네. 우선 첫 번째 7사단장으로 어쨌든 패전. 네. 그다음에 뭐 평양 전투야 그냥 거저 먹은 거고. 그렇죠. 그 올라가 가지고 중국 인민해방군의 1차 공세 때
데미지 먹고 2차 공세에서 완전 데미지 먹어가지고 바로 2군단이 괴멸되는 거에 지대한 역할을 했고 이번에 3군단 때 3군단으로 완전 와서 갔죠. 이제 뭐 자기 말로는 뭐 그 지휘를 맡은 지 얼마 안 돼서 상황이 애매했다 뭐 이렇게 말도 하는데 공세가 시작되고 얼마 안 있어서 연락기 타고 그냥 작전회의하겠다고 참모하고 도망쳤죠. 여기에서 여러 가지 논란은 있습니다만은 그 당시는 사실 유재흥뿐만 아니라 그 뭐 3사단장 그리고 6사단장 네. 그리고 또 3사단 9사단도 있었죠. 9사단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사단장들이 다들 아주 빠르게 지리멸렬의 지위를 보여줘가지고 특히 이 그 현리 전투가 또 가슴 아픈 게 뭐냐면 요새 작전지휘권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 한국군 지휘관들의 지리멸렬한 지위를 본 그 미국 벤플리트 장군이 한국군의 작전지휘권을 뺏는 계기가 됩니다. 한국군에게 믿고서 작전을 못 맡기겠다. 미군의 옆에서 싸워줘야 되는데 자꾸 지휘관부터 도망쳐 내려오니까 어떻게 너희를 그 동맹군으로 같이 믿고 투입을 하겠냐. 특히 할 이렇게 말이 됐죠. 없었어요 그때 진짜 그 꼴을 보면은. 특히 유재영 장군을 벤플리트 장군이 직접 힐난한 그 대목이 있죠. 당신 부대 어디 가냐? 당신의 부대는 어디 있소? 잘 모르겠습니다. 그나마 우리나라 국군의 그 군단급이 3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2군단과 3군단을 혼자서 다 말아먹은 게 이제 유재흥.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굉장히 이제 인구에 해자되고 있는 네. 거죠. 자, 이렇게 해서 5차 공세가 이어지는데요. 5차 공세라고 해서 이 5차 공세의 정말 결정타인데 이렇게 해서 잘 되는가 싶지만 현리 전투에서 성공을 거뒀다고 해서 중국 인민해방군이 성공했느냐? 계속 치고 내려올 여력은 또 그게 또 아니죠. 애매했었죠. 아까 뭐 4차 공세 때 미 2사단이 이번에도 또 해냅니다. 다른 연대가 이제 해냈지만 역시 우주 방어를 펼치면서 서부전선 쪽엔 또 그 유명한 영국 글로스터 연대 가평 전투가 또 그렇죠. 가평 전투로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거의 그 결정타를 또 때린 것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 국군 6사단의 용문산 전투입니다. 용문산 전투 맞다. 예. 예, 한번 제가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지만 현리 전투의 반대였죠, 반대로. 완전히 반대죠. 예. 그래서 심지어 제2의 살수대첩이 펼쳐진 거죠. 그래서 지금도 그 호수를 제가 8호 얘기할 때 8호, 우리가 예. 한번 얘기한 것 그죠. 같은데 정말 오랑캐를 격파한 호수다. 그렇습니다. 가끔 바로라고 보면은 이제 한중을 위해서 8호 이름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신 분이 있는데 물론 저 굉장히 뭐 남들과 친하게 지내는 거 좋아하지만 8호 이름 바꾼 전제 조건은 먼저 중국이 한국 전쟁에 불법으로 참여한 거를 먼저 사과를 해야 돼요. 맞아요. 네, 그러지 야. 않으면 전 바꿀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또 우리가 결론을 그렇게 한번 냈고요. 그렇죠. 네. 자, 이래서 5차 공세로 인해서 또 어떻게 보면 5차 공세는 충계 공세라고 그래가지고 또 차수를 또 나누기도 합니다. 지금 방금은 모든 걸 이제 다 함께 이제 말씀드려 본 거고요. 충계 2차 이렇게 부르는 그렇습니다. 경우도 있죠. 그래서 5차 공세, 6차 공세로 또 부르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이제 다음 시간에 뭐 간략히 소개를 드리고요. 이렇게 크게 얘기해서 5차 공세까지 중국 인민해방군은 엄청난 자원과 그들의 노력을 들여서 했지만 결국은 그들을 거의 괴멸 직전까지 갔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교착 상태가 오는데 그 과정은 다음 시간에 또 말씀을 드리겠고 이렇게 중국 인민해방군이 밀어붙인 5차례의 커다란 공세를 막아낸 우리 그 당시 국군 네. 그리고 연합군들의 경의를 표하고 그렇죠. 네. 우리가 이런 기회에 그분들 덕에 오늘이 있다는 것이 그렇죠. 그렇습니다.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70주년을 맞아서 이 이야기를 꼭 해야 되겠기에 51년 6월 말까지의 이 과정을 지금 소개해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한 7월이나 8월부터 전선이 고착되는 과정 네. 그런 과정들을 한번 그러니까 결국 고지전 얘기를 그렇죠. 한번 그렇죠. 하면서 한국 전쟁의 결말을까지 그렇게 한번 이야기 나누는 기회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께 경례 밀떡